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22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끝나고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자, 이전 시간 인간의 위대한 여정 읽고 있는데요. 이어서 읽을 거고요.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다. 기독교가 숨긴 얼굴, 영지주의의 세계화 역사, 스티븐 쉴러 지음, 이재길 옮김, 도서출판 산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산티는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를 뜻한답니다. 스티븐 휠러는 헝가리 출신으로 나치 대학살 때 고국에서 추방되었다. 그 후 오스트리아에서 영지주의와 칼 융의 심층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으며 특히 융의 죽은 자를 위한 7가지 설교를 접한 뒤 일생의 연구 과제를 정했다고 한다. 조셉 캠벨처럼 그의 연구 범위는 종교, 문화,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현재 미국에서 영지주의 교회의 사제로 일하고 있으며 네, 그렇고요. 옮긴이는 1975년 해남에서 태어나서 저랑 동갑인데요. 한신대와 같은 대학원의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기독교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의 영성 정통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또 다른 배움과 경험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미국 메인주에 살며 공부하고 있다. 영지주의라는 건 그냥 안다는 거예요. 알기 위한 암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종교 전통입니다. 근데 이게 신비주의랑 연결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진실을 아는 걸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그거를 묻고 하다 보니 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 그게 신비주의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란 말은 그러므로 좀 어떤 면에서 좀 뭐랄까 틀린 말입니다. 어떤 말에서 좀 정확히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오류가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차례가 꽤 많은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쭉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죠. 이 책은 좀 조만간 빨리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공부하려는 도마복음과 불교의 비교 연구에서 도마복음 부분에 영지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좀 읽어보게 되지 않을까, 빨리 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차례 1. 베일 너머에서 온 빛. 베일 너머에서 온 빛. 가렸다 이거죠. 뭘 가렸을까? 그노시스 경험, 그노시스와 영지주의. 2. 영지주의 세계관, 하느님과 우주, 인간, 개인의 구원. 3. 창조에 대한 창조적인 관점, 창세기 다시 읽기. 뱀과 인간에 관하여 영지주의 신화의 시작, 로레아와 세트. 영지주의 해석의 특징. 4. 소피아. 영지주의 원형인 여성의 지혜. 소피아 가장 위대한 유랑자 소피아의 복귀. 소피아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후의 소피아. 5. 영지주의 그리스도.
구원자인가 해방자인가? 영지주의 교사 예수 대속인가 해방인가? 부활인가 깨어남인가? 그리스도 시간을 넘어선 해방자. 6. 죄악의 비밀, 악에 대한 영지주의 관점.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 영지주의 관점. 제한적인 이원론, 현대적인 결론. 7. 해방의 신비의식, 영지주의 입교적 성례전들, 부적과 성례전, 성례전과 그것의 효과, 신방, 신비 중의 신비, 성례전과 황홀경. 8. 사마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초기 영지주의 교사들, 시몬 마구스, 영지주의 기록자, 레오시우스 차리누스, 메난드로스, 사투르니누스, 모노이무스, 논쟁을 좋아하는 카르포크라테스와 알렉산드라, 영지주의 정치가 에데사의 바르다이산. 9. 환상가와 예언자, 그노시스의 위대한 교사들, 탁월한 능력의 영지주의자 발렌티누스, 심리적 우주기원론과 영적인 평행, 영지주의 구원자, 온전하게 하는 자, 발렌티누스, 성내전, 그리고 예언자의 자격, 궁극의 비밀을 아는 자, 바실리데스, 최초의 성서 비평과 마르시온. 10. 영지주의 특징을 지닌 종교들, 만다교, 마니교, 카타르파. 만다교, 위대한 낯선 빛의 종교, 마니와 마니교, 마니교의 예수, 마니의 기본 가르침, 마니교는 왜 미움을 받았는가, 이단이 된 선한 사람들, 순결한 자들의 복음, 절멸당한 온화한 신앙. 11. 영지주의의 유산, 영지주의의 부흥, 그노시스와 종교개혁, 계몽과 혁명의 영지주의 씨앗들, 계몽주의 시대의 영지주의자, 낭만주의에서 오컬트 그노시스로, 영지주의자 블라바츠키, 융과 영지주의적 심리학, 동서양의 영지주의, 진정한 영지주의자가 생길 것인가, 부활한 영지주의 교회, 영지주의와 동양 종교, 영지주의 정의의 어려움, 정치학자들의 혼란, 전통주의자의 몽상, 학문적 애매성, 영지주의에 대한 정의. 13. 영지주의 문학, 신화, 진실, 설화, 영지주의 문서의 단편들, 옛 동굴에서 비친 새로운 빛, 다그 한마디 경전. 네, 여기서 이 다그 한마디 경전에서 도마복음이 발견됐습니다. 14. 영지주의와 탈현대사상, 그노시스와 허무주의, 영지주의자는 어쩐 점에서 허무주의자와 다른가, 정보화 시대에 대한 영지주의적 관점, 에필로그, 브로길 영지주의 관련 참고문헌, 브로기 영지주의 용어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옴기니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알찬 것 같아요.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이 책으로 들어가야 이제 책으로 들어가야 본격적인 논문을 쓸 준비가 돼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인간의 위대한 여정 파트 2, 우리는 언제부터 인간이 되었는가, 3장 달리는 인간 호모 쿠란스. 네. 인류의 조상은 생존을 위해 멀리 보고 관찰해야 했다. 그들은 이족 보행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혁신을 감행했다. 그리고 빨리 달리는 짐승을 추격하기 위해 몸에서 털을 서서히 제거하고 오래 달리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길렀다. 인내심은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인간은 왜 취미를 즐기는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취미라는 행위를 즐긴다.
취미는 생존을 위해 하는 일이라기보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사용해 자발적이며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거의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활동한다. 인간의 뇌 구성 중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뇌관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생존과 본능에 관한 활동을 조절한다. 파충류의 뇌는 전적으로 뇌관으로 되어 있어서 뇌관을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 뇌관에서 하는 본능적인 행위들은 크게 네 가지다. 영어로는 이른바 F, 4F라고 한다. 본격적인 행위들이 모두 영어 단어 F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악어의 인생은 다음 네 가지 행위로 집중된다. 첫 번째는 피딩, 즉 몸 채우기다. 자신의 허기진 몸을 채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파이팅, 즉 싸움이다. 악어가 먹잇감을 차지하려고 다른 악어와 하는 일은 서로 물고 뜯는 행위다. 세 번째는 플링이다. 플링, 즉 도망가기다. 먹잇감을 차지하려다 다른 악어가 자신보다 힘이 세면 도망갈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F로 시작하는 생식과 관련된 단어, 즉 교미하기다. 발정기가 되면 자신의 욕망을 풀기 위해 교미를 한다. 퍼킹이네요, 퍼킹. 네. 아마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서술하면서 인간의 본성과 자연을 악어 수준에 빗대 손톱과 발톱이 피로 물든이라고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4F와 같은 생존 목적 외에도 정신적이며 미적인 만족감을 위해 하는 행위들이 있다. 인간은 그런 행위를 통해 삶의 활력과 위안을 얻으며 이런 행위는 인간만이 유일하다. 우리는 이것을 취미라고 부른다. 우표를 모으거나 영화를 보고 야구나 축구장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돈을 모아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왜 인간은 이런 취미를 자발적이며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을까? 취미라는 뜻의 영어 하비는 14세기부터 조그만 말이라는 의미를 지닌 호비에서 유래했다. 19세기 영국에서 호비는 나무를 깎아 만든 말 인형을 뜻했다. 영국에서는 귀족이 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훈련으로 승마를 권장했는데 영국의 어린아이들은 이 나무 인형을 타고 노는 것으로 그에 대한 준비를 했다. 호비는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놀이처럼 여겨졌으나 산업혁명 이후 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도 여가를 즐기게 됨으로써 자유시간에 자발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행위, 즉 패스타임이 됐다. 다시 말해 하비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행위다. 한계에 대한 도전, 인내. 인간의 취미 중 이해하기 힘든 종목이 있다면 바로 마라톤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신체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간다. 다소 자학적이며 자기 파괴적으로 보인다. 인간은 왜 이런 고통스러운 행위를 즐기게 되었을까? 저도 군대 제대하고 막 그때 가니까 아무튼 막 24살인가요? 5살인가? 5살인가? 25살 같네요. 마라톤 풀코스,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뛴 적이 있습니다. 2번. 25살 때 한 번, 그리고 2년 후에 또 한 번, 이렇게 2번 마라톤 풀코스를 뛴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연습을 좀 해서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은 4시간 반이었나요? 그렇게
완주를 했고요. 두 번째는 20km 지점 정도에서 무릎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쩔뚝거리면서 완주를 하긴 했는데 6시간 반인가 걸렸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라톤 동호회를 만들어 스스로를 훈련시킨다. 이들은 국내외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기꺼이 투자한다. 우리는 마라톤 경기를 스포츠의 꽃이라고 부른다.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스포츠 경기인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도 맨 마지막에 거행되는 이 마라톤이다. 그런데 이 마라톤 경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다. 뛰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환희와 시열을 선사한다. 나는 종종 올림픽이 시작되면 TV 앞에 앉아 마라톤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고 있는 내 모습에 놀라곤 한다.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라고는 그저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뿐이다. 그럼에도 나는 왜 거의 3시간 이상 지속되는 이 따분한 장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 것일까? 마라톤은 인내에 대한 도전이며 수련이다. 일정한 속도로 42.195km를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배운다.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의 처절한 모습과 땀방울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마라톤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장거리 달리기나 육산 선수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다. 마라톤은 원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평원 이름으로 회향이라는 식물이 많이 자라는 곳이다. 유럽 남부와 소아시아가 원산지인 회향은 약 1m까지 자란다. 회향의 열매는 오래전부터 지중해 지역에서 건강차로 통용됐다. 사람들은 회향차를 마시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켰다. 뿐만 아니라 향기가 있어서 화장품의 부향제와 향신료로도 쓰이고 음식을 만들 때 특히 육류의 누린내와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데도 사용된다. 회향은 인간 창조와 문명의 등장과 깊이 연관이 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문명을 선물하기 위해 태양의 불을 훔친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가족을 모두 지하세계에 감금시킨 신들보다 인간을 더 사랑했다. 하늘의 신인 제우스가 인간에게 동물을 제물 삼아 신에게 제사를 지낼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 프로메테우스는 고기 기름덩어리로 싼 뼈와 가죽으로 싼 양질의 고기를 진열해 제우스에게 선택하도록 한다. 제우스는 겉보기에 번들어한 고기 기름 덩어리로 싼 뼈를 선택하게 되고 후에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을 속인 것을 벌하기 위해 인간들로부터 불과 그것을 다루는 기술을 앗아가 버리고 만다. 인간이 지상에서 문명을 구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을 다루는 능력 때문이다. 프로메테우스는 회향줄기를 가져가 태양에서 불을 붙여 지상으로 가져왔다. 인류는 불의 사용으로 작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 신들의 세계에서만 허용되던 불은 회향줄기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회향이라는 식물이 없었다면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지상에 가져오지 못했을 테고 동시에 인류는 영원히 작은 원숭이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다. 회향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불태워 하늘의 불을 땅에 전달한 매개체다. 회향?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정견아 다리 아프다. 내려가라 이제. 정견 이제 내려가자. 에이? 뽀뽀. 뽀. 아 이놈이 뽀뽀를 안 하려고 하네. 뽀뽀쟁이가 뽀뽀를 안 하려고 하네. 아이고 이쁜 놈.
자, 내려가. 서양 문명의 시발점 마라톤. 마라톤은 서양 역사에서 또 한 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인류 문명에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 바로 도시와 문자다. 도시는 기원전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 즉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레스 강의 완만한 하구 지역에는 자연히 침적토가 쌓였다. 이곳에 거주하던 수메르인들은 삶처럼 쌓이는 침적토를 퍼내지 않으면 페르시아만에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마을이 물에 잠길 것을 염려했다.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말했듯이 새로운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서 탄생한다. 환경적인 도전이나 전쟁과 같은 인위적인 도전은 사람들을 극단의 어려움으로 몰고 가 서로 협력하게 만들고 결국 문명이 성립된다. 토인비는 세계 문명의 4대 발상지가 모두 강을 중심으로 탄생했지만 강은 자연적으로 인간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원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강물을 조정하는 수로를 개발했다.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알려진 지역들, 즉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 이라크, 그리고 이란 지역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농업을 발견해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그 후 도시 문명과 그것을 원활히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인 문자를 발명했다. 기원전 3300년에 이라크 지역에서 최초로 수메르 문명이 탄생하고 이란 지역에서는 기원전 3200년에 인더스 문명이, 기원전 3100년에는 이집트 문명이 시작됐다. 오리엔트 문명은 그 후 거의 2500년 동안 지속되었다가 새로운 문명으로 대치된다. 오래된 오리엔트 문명이 새로운 유럽 문명으로 옮겨가는 데는 페르시아 문명이 그 가교 역할을 한다. 기원전 550년 이란을 중심으로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은 터키 해안 도시를 점령하고 이곳으로 이주해 상업 식민지를 개척한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조우한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과의 분쟁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기원전 5세기 인류 역사의 중심이 오리엔트 지역에서 그리스로 옮겨가고 있었고 이 일에 결정적인 촉매가 된 사건은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 일어난 마라톤 전쟁이다. 기원전 550년 페르시아인들은 인류 최초로 세계 제국을 건설했다. 동쪽으로는 인도, 북쪽으로는 박트리아와 스키타이,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서쪽으로는 소아시아와 이오니아 지역까지 정교한 행정망과 교통망을 구축했다. 오늘날 터키 서부 해안에 거주하는 이오니아인들은 기원전 7세기 그리스 메가라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곳 역시 식민지로 정복했다. 이오니아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페르시아 제국은 이들을 침공해 더욱더 억압적으로 통치했다. 그러자 이오니아인들의 친척인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인들이 아드리안 해를 넘어 소아시아로 건너와 이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도왔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동시에 반란의 불씨가 있는 그리스 본토를 침공할 계획을 세운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성자 다리우스 대왕은 복수라는 명분 아래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기원전 490년에 수많은 페르시아 함대가 회양이 많이 자라는 평원인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만에 도착한다. 페르시아와 아테네는 마라톤 지역에서 5일 동안 대치했다. 아테네 장군 밀티아데스는 스파르타의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장거리 달리기를 잘하는 페이디피데스를 전령으로 보냈다. 페이디피데스는 이틀 동안 달려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스파르타에 도착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보름달이 떠 있는 기간에는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아테네의 원군 요청을 거절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아테네인들은 더 이상 대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들은 수적으로는 불리했으나 사기만큼은 높았다. 페르시아 제국의 군인들은 대개 용병이었지만 아테네의 군인은 시민군으로 직접 자신이 구입한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왔다. 결국 아테네는 페르시아 군대를 선제 공격해 소아시아로 퇴각시키고 승리를 이끌어냈다. 전설에 따르면 마라톤 지역에서 펼쳐진 이 전쟁의 승리를 본국의 아테네인들에게 전하고자 페이디피데스는 다시 달렸다고 한다.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0km에 이르는 거리를 한숨에 달려온 그는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승전보를 전한 후 그만 탈진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란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라톤 대회는 자기들 역사의 치욕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수적으로 다수 우위에 있었지만 소수 강군에게 막힌 그런 전투였던 것이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페이디피데스의 이 이야기가 나중에 덧붙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특별한 점을 시사한다. 여기 그림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그림인 것 같은데 아테네 시절인지 로마 시절인지 페이디피데스는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0km를 한숨에 달려와 승전보를 전했다.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이다. 올림픽 마라톤 경기는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탄생됐다. 마라톤 사건은 서양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다. 문명의 중심은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이양되고 그리스의 마라톤 전쟁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서구 문명이 탄생하는 산파가 됐다. 근대 올림픽 경기는 1898년 4월에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올림픽 종목인 마라톤은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고자 공식 경기로 채택된 것이다. 이 경주의 첫 우승자는 25세의 그리스인 스피리돈 루이스였다.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를 도와 샘물을 퍼나르는 일을 하던 그는 13명의 건장한 선수들과 4명의 외국 대표와 당당히 경주해 2시간 58분 50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첫 마라톤 경주는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0km 정도였다가 1924년 올림픽부터 42.19km로 정해졌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겨라.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피로감이 올라와서요. 네, 좋습니다. 자, 인간의 생존 전략, 오래 달리기. 마라톤에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과 인간 진화의 결정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인간은 다른 포유류와 비교해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 습관적으로 두 발로 걸으며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오랫동안 걷고 달릴 수 있다. 특히 다른 동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신체 구조가 몸에서 나는 열을 식힐 수 있게끔 진화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침팬지보다 20% 정도 빨리 걸으며 약 25%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호모 에렉투스의 유고를 살펴보면 이들의 몸 크기와 비율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유사하지만 발 모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발은 세로로 둥근 형태다. 호모 에렉투스가 남긴 발자국을 살펴보면 이들의 발가락은 길이가 짧고 발바닥의 가운데가 움푹 파여 현생 인류의 발과 거의 같다. 왜 호모 에렉투스의 발바닥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다를까? 무엇이 그런 발바닥 모양으로 진화하게 했을까? 호모 에렉투스의 둥그런 발바닥은 오랫동안 달리는데 적합하도록 변화했다. 아킬레스건은 중심을 잡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웅축하고 발산하기 위한 둥그런 발바닥이 스프링처럼 기능한다. 발바닥이 편편하다면 달릴 때 지표면에 발바닥 전체가 닿아서 다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므로 빨리 달리거나 오래 달릴 수 없다. 이런 걸 평발이라고 하죠. 평발. 평발은 군제가 면제입니다. 더 이상 나무에 올라가 먹이를 찾지 않게 된 호모 에렉투스의 몸은 변화했다. 어깨는 몸쪽으로 내려와 머리 부분 근육과 점점 분리되었고, 목은 길어지고 팔은 짧아졌으며 발가락은 짧고 곱게 펴졌고 다리는 점점 길어졌다. 이로써 인간은 유인원들 중 유일하게 나무를 잘 타지 못하는 동물이 됐다. 호모 에렉투스가 오래 달릴 수 있도록 진화한 또 다른 부분은 코다. 유인원들 중에서 인간만이 안면 중심부에 돌출된 코를 가지고 있다. 코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다. 호흡, 발성, 후각 기능이다. 이런 코의 구조는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호모 에렉투스는 불에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튼튼하고 날카로운 치아가 필요하지 않았다. 커다란 치아는 작아지고 발달해 있던 아래턱은 얼굴 쪽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납작했던 코가 돌출되었다. 인간의 돌출된 코는 연골과 부드러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는 먼지를 직접적으로 흡입하는 것을 막고 습기로 정화하며 냄새를 막고 말의 발성을 돕는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기능은 흡입한 공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특히 흡입한 공기로부터 습기를 보존한다. 호모 에렉투스의 코의 모습은 이와 같이 불을 발견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에서 변화했다. 인간은 점점 사파리와 같이 넓고 건조한 환경에서 사냥과 채집을 통한 생존 활동에 적합하도록 변화를 거듭했다. 호모 에렉투스는 일정한 속도를 내어 사냥감을 추적했다. 들이마신 뜨거운 코는 코를 통해 식혀 습기를 간직하고
폐에서부터 올라와 내쉬는 공기에서도 습기를 걸러내 몸의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숨이 차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아주 책이 내용이 아주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위대한 여정을 걸어 나가는지 꼼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아직 절반은도 읽지 못하긴 했지만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자, 사라진 털. 호모 엘렉투스가 오랫동안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땀의 배출을 통해 몸에서 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했기 때문이다. 호모 엘렉투스는 땀을 내보내기 위해 점점 몸에서 털을 제거했다. 대부분 포유동물들의 몸은 수북한 털로 덮여 있으며 이 털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벌레 물림이나 가시,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숲속에서의 위장에 용이하며 추위나 더위를 피하는 데도 유리하다. 네, 그렇죠. 털이 있으면 이런 면에서는 좋죠. 그럼에도 호모 엘렉투스가 털을 제거한 것은 유지하는 것보다 진화론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단거리 달리기에 능숙하다. 이들에게는 순발력과 속도가 중요하며 반대로 도망칠 때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보통 2만 개에서 5만 개의 털을 가지고 있다. 이 털 중 머리, 겨드랑이 그리고 음부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2mm 이하의 가늘고 약한 털이다. 다른 유인원들과는 달리 인간만이 이런 털을 가진 이유는 몸에서 나는 열을 땀으로 분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족 보행 후 인간의 몸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머리카락만 남겨두고 벌거숭이가 됐다. 현존하는 5천여 종의 포유류 중 인간과 겨우 몇 종만이 몸에서 대부분의 털을 제거했다. 예를 들어 코끼리, 코뿔소, 하마, 바다표범, 그리고 몇 종류의 돼지, 고래, 벌거숭이, 두더지 등이다. 인간도 원래 다른 포유류처럼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다. 인간의 검은색 피부는 털이 없는 살갗이 자외선 자극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인간의 피부가 검은색이 된 시기는 인간의 몸에서 털이 사라지기 시작한 때와 일치할 수 있다. 인류의 탈모에 대한 또 다른 가설에 따르면 탈모는 외부 기생충이 인간의 몸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었다. 인간은 180만 년 전부터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기 시작했고 다른 곳에서 온 인간으로부터 벼룩과 같은 외부 기생충에 노출되기 쉬웠다. 특히 동물 가죽으로 옷을 제작해 입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달라붙어 있던 벌레들이 인간의 털에 옮겨 붙기도 했다. 자신들의 털에 벌레가 기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은 점점 더 몸에서 털을 제거했고 실제로 몸에 털이 적은 사람이 건강한 배우자의 조건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진화됐겠죠, 점점. 네. 세상을 바꾼 추격자들. 호모 엘렉투스가 처음부터 사냥을 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맹수들이 먹다 남긴 사체를 먹는 것이다. 이때 호모 엘렉투스의 경쟁 상대는 하이에나였다. 하이에나는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채취하러 갔다가 우연히 남겨진 먹잇감을 발견했을 것이다. 혹은 다른 맹수들이 사냥한 먹잇감을 감춰둔 장소를 감지한 뒤 전략적으로 그것을 손에 넣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많은 맹금류가 하늘에서 이를 노리면 그들은 누구보다 재빨리 먹잇감을 향해 달렸다. 그들의 달리기는 다른 맹수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주로 뜨거운 대낮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호모 엘렉투스는 점차 사체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사냥을 하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모래가 가장
길게 뻗어 있는 곳은 칼라하리 사막이다. 이곳은 현재의 보츠와나, 나미비아, 앙골라, 잠비아 그리고 짐바브웨에 걸쳐 있다. 이곳에 사는 칼라하리 원주민들은 아직도 사냥으로 먹잇감을 찾는다. 이들이 사냥하는 시간은 해가 진 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저녁이나 밤, 새벽이 아니다. 이때는 아프리카 맹수들이 잠에서 깨어나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칼라하리 사냥꾼들은 맹수들이 활동하지 않는 대낮에 사냥을 시작한다. 태양이 중천에 떠 있고 온도가 섭씨 39도에서 42도로 치솟아 있을 즈음 사냥을 시작한다. 사냥을 떠난다. 이들은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신 뒤 재빨리 사슴이나 영양의 일종인 구두와 같은 사냥감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동물들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서 오래 달리지 못하고 반드시 숨을 고르기 위해 그늘에서 쉬어야 한다. 사냥꾼들은 동물들이 더 이상 뛰지 못하고 거의 지쳐 쓰러질 때까지 서너 명이 한 팀이 되어 이 과정을 반복한다. 맨 처음에는 가장 잘 뛰는 자가 앞서서 속도를 조절하고 나머지는 동물이 남긴 발자국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뛴다. 가끔 그 흔적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달리기를 중단하고 그 단서를 찾는다. 이들은 시속 6km에서 10km 사이의 속도로 3시간에서 4시간을 달린다. 어휴. 대낮에 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냥감들은 대부분 몸의 열을 발산하지 못해 몇십 분 뛰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달리기를 멈춘다. 사냥꾼은 그때 창이나 화살로 사냥감을 제압한다. 태반이 있는 포유동물인 진수류는 몸의 온도를 36도에서 38도 정도로 유지한다. 그러나 온도가 42도에서 44도로 올라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몸의 온도는 41.6도에서 42도로 알려져 있으나 이 같은 온도가 수십 분 지속되면 죽을 수도 있다. 포유류가 열을 식히는 방법은 입이나 코를 통한 헐떡거림이나 몸에서 땀을 분출하는 것이다. 인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오래 달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굳건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오래 달리기가 인간의 생존 전략이 되면서 인체에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라톤과 같이 극한 운동을 한 사람들이 운동 중이나 혹은 후에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평안함을 느꼈다고 한다. 10km 정도를 습관적으로 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뛸 수 없는 신체적 한계는 9km 이후가 아니라 7에서 8km라고 한다. 마라톤에서도 이 고비는 30km쯤에서 온다. 그래서 이를 죽음의 30km라고 한다. 금방 숨이 멎고 다리가 풀리면서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임계점이다. 대부분 2단계에 이를 즈음 사람들은 달리기를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2단계를 참고 견디면 자신의 몸과 다리가 무슨 특별한 약을 먹은 것처럼 힘이 난다고 한다. 최근 과학자들은 인간 뇌의 전두엽과 변형계의 특정 부분인 바로 이 임계점에서 특별한 화학성분이 분비되는 것을 측정했다. 이 화학성분을 엔도르핀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거나 무언가에 몰입했을 때도 분출된다. 이런 현상을 러너스 하이라고 한다. 러너스 하이. 제가 첫 번째 마라톤 뛸 때 살짝 경험해 봤습니다. 이게 뭔가 유체 이탈을 하는 것 같고 힘든데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그랬었어요. 뭔가 뿌듯한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도 수행의 일종이에요. 달리기를 하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옛날에 문헌으로도 남아있고 달리기로서 어떤 경지에 오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진화와 생존을 위해 오래 달리기를 자신의 전략으로 선택했고 달리는 동안 느끼게 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출되도록 진화했다. 다른 동물들보다 오래 달릴 수 있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체득해 몸에서 점점 털을 제거했고 오랜 시간 달려도 괴롭지 않도록 뇌를 변화시켰다. 결국 인간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혁신하는
유일한 동물이 됐다. 네, 여기까지가 3장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달리기. 저는 지금 걷고 있는데요. 달리기는 이제 제 체중이 80kg 밑으로 떨어졌을 때 좀 달리가 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그전에는, 지금도 무릎이 좀 안 좋은 편인데, 그 전에 달리면 무릎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몇 킬로 그럼 나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체중을 재러 가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운동을 하고 싶네요. 막 이렇게 달리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오늘 물건을 싣고 와서 시간 봐서 운동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한 편만 더 하고 저는 일하고 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